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오래된 주택가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작은 식당, 정간의 백반. 허름하다는 말이 더 어울릴 만큼 낡았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 사는 정이 배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이는 홀서빙 할머니, 정분자였다. 올해 72. 허리는 굽었지만 손은 늘 바빴고 얼굴엔 늘 미소가 떠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건 그녀의 딸 부부였지만 분자는 내 손이 더 빠르다며 한 번도 일을 놓지 않았다. 그날도 분자는 늘처럼 식당 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도 다들 따뜻하게 드시고 가셔야지. 그녀의 목에는 10년 넘게 한 번도 벗지 않은 작은 은빛 목걸이가 반짝였다. 소액금이라 팔아도 얼마 되지 않을 법한 그저 오래된 추억 같은 장신구. 하지만 분자에게는 그 어떤 금부치보다 소중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다. 식당이 문을 연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언제나처럼 동네 주민들 몇 명이 들렀고 메뉴는 변함없이 소박했다. 그런데 문이 조용히 열리며 식당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양복 차림의 노신사 한 명이 들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말끔했고 신발은 반짝였다. 허름한 식당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어디선가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기운. 하지만 그는 마치 여기가 단골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분자는 반가운 듯 다가가 말을 건넸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따뜻한 콩나물 해장국으로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쩐지 퇴근 후 지친 사람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다. 분자는 식탁 위 깔개를 가지런히 펴주며 살갑게 말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때 노신사는 아주 잠시 매우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속이 편치 않은 건 맞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서요. 분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이 이상한 손님 정체를 아무도 몰랐다. 식당 손님 몇 명은 손님이 들어온 뒤 조용히 서로를 쿡쿡 찔렀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연예인 아니야? 아니야. 어디 회사 높은 사람 느낌인데? 익숙한 듯 낯선 분위기. 그러나 누구도 정확히 그 정체를 떠올릴 수 없었다. 분자는 다시 홀로 나온 뒤 손님 테이블을 살폈다. 노신사는 폰도 보지 않고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허름한 벽지, 벗겨진 의자, 오래된 나무 조리대까지 마치 그리운 곳에 다시 온 사람처럼 부드럽고 애틋했다. 분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한 손님이네. 뭐가 그리 그리운 걸까? 해장국을 가져다 주며 분자는 말을 건넸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속이 확 풀릴 거예요. 그때였다. 노신사의 눈이 분자의 목걸이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이 변했다. 아주 짧지만 분명히 충격 그리고 낯익음이 스친 표정. 분자는 말없이 접시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분자는 놀라 뒤돌아섰다. 네, 말씀하세요. 노신사는 분자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목걸이 혹시 어디서 어떤 분에게 받으신 건가요? 찰나. 식당 안 공기가 묘하게 정지한 것 같았다. 분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웃음으로 답했다. 아, 이거요? 별건 아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사준 거예요. 노신사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신사의 이상한 침묵. 분자는 손님이 불편해할까봐 대화를 끊으려 했다.
오래된 거라 값어치도 없어요. 그냥 추억이지 뭐. 하지만 노신사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해장국은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그는 먹지 않았다. 단지 분자의 목걸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분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혹시 이 손님도 목걸이 장사 사기꾼인가? 아니야, 그런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걱정이 스쳤지만 노신사의 눈빛은 다른 의미였다. 두려움, 반가움, 혼란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윤상도 아닙니까? 분자는 그대로 굳었다. 손에서 쟁반이 떨어질 뻔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정말 윤상도 맞습니까? 분자의 입술이 떨렸다. 맞아요. 어떻게 그 이름을? 노신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 분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전혀 보통 사람 같지 않던 그의 분위기, 고급진 말투, 그가 가진 묘한 기품, 그리고 문득 TV에서 한 번 본 인물의 얼굴이 겹쳐졌다. 설마 그 제게 유명한 그분? 하지만 분자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다. 대신 목소리가 떨린 채 물었다. 도대체 누구세요? 노신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자를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래 찾던 사람을 마지막으로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윤상도 씨께 평생 갚지 못한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자의 숨이 멎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남편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남자.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은 거짓말을 할 사람 같지 않았다. 분자는 의자에 앉아야 할 만큼 다리가 풀렸다. 너무 갑작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 우리 남편을 아셨어요? 어떻게? 노신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무언가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듯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는 마침내 한 문장을 내뱉었다. 저는 그분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순간 분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의 저라니 설마 정말 재계에서 유명한 그 회장? 하지만 아직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목걸이 하나로 시작된 대화가 남편의 생전 비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혀왔다. 분자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러자 노신사는 식당을 한번 둘러본 뒤 모든 걸 결심한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분자 여사님, 이 이야기는 길어질 겁니다. 해장국 좀 식어도 괜찮겠습니까? 분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이야기, 남편의 비밀, 남은 삶을 바꿔버린 진실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분자 할머니와 노신사는 테이블 사이에 앉아 마주했다. 해장국은 이미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둘 사이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마치 시간이 식당 한복판에서 멈춰버린 듯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조차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남편은 생전에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했고 돌연사하듯 세상을 떠난 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윤상도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분자의 목걸이를 보는 순간 마치 잊고 싶었던 과거가 터져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빚에 쫓기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분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자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의 모습은 전혀 그런 과거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품위 있고 격식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이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며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고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죠. 분자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저를 발견한 사람이 윤상도 씨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제게 덮어주고 그 자리에서 119를 부르고 제가 입원하는 동안 병원비까지 전부 내주었습니다. 분자의 눈가가 벌써 촉촉해졌다. 우리 상도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때 이름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려는 날 그분이 병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순간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그 말을 재현했다. 지금 가진 건 없지만 나중에 크게 되고 싶다면 절대 남을 밟고 올라가지 마세요. 분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평소 하던 말투가 떠올라 가슴 깊은 곳이 찌르듯 아팠다. 남편은 늘 말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릴 때 가장 빛난다고. 노신사는 이어 말했다. 그분이 남긴 말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분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말없이 고집도 세고 저한테 미안한 일도 많았고 그러다 분자는 목걸이를 쥐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노신사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분께 진 빚을 한 번도 갚지 못했습니다. 분자는 울컥하며 말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셨으면 왜 우리 상도가 살아있을 때 찾아와서 말 한마디라도. 노신사는 그 질문에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한참 뒤 고개를 들었다. 그분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분자는 숨을 멎은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8년. 그렇게 오래전인데 어떻게 돌아가신 걸 아셨어요? 노신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제가 그분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건 사업이 조금 자리 잡힌 뒤였습니다. 그분처럼 남을 돕고 싶었고 그분에게 제 발전을 알리고도 싶었기에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접혀 있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종이. 분자는 손이 떨렸다. 이건? 노신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건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이었다. 기사 제목은 평범한 회사원 윤상도 씨 심장 질환으로 별세. 분자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그해 실렸던 작은 부고 기사였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찾아가려던 날 이미 그분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뒤로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남을 밟고 올라가지 말라는 말. 그 말대로 기업을 키워오며 단 한 번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분자는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목소리, 이 얼굴. 분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혹시 당신 그 유명한 명진그룹의 회장 권혜준 씨 아닙니까? 식당 앞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노신사는 대답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권혜준입니다. 순간 식당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TV를 틀면 광고에서 보이고 경제 뉴스 첫머리에 오르내리는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의 이름이었다. 그런 인물이 허름한 골목 식당에 앉아 있었다니.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우리 남편이 회장님을 살렸던 거예요? 노신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두 번째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분자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노신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한 눈빛으로 분자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걸이가 맞습니다. 윤상도 씨가 평생 소중히 아꼈던 의미 있는 물건. 분자의 손에서 목걸이가 바르르 떨렸다. 그 목걸이에 얽힌 사연. 분자 여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분자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제 생일이라고 사준 거라고만. 그때 노신사의 표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 목걸이에는 여사님의 남편이 평생 말하지 못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 분자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남편이 말하지 못한 비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분자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작고 오래된 은빛 펜던트가 그녀의 손바닥에서 떨리고 있었다. 아직 식당 안은 조용했고 몇몇 손님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분자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리는 듯했다. 말하지 못한 비밀이라고요? 분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떨림이었다.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 비밀은 여사님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사님을 지키기 위해 숨길 수밖에 없었던 진실입니다. 분자는 그 말만으로도 이미 숨이 막혀왔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고 말수적은 사람이었다. 그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해졌다. 남편의 두 번째 삶, 아무도 몰랐던 얼굴. 노신사는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남편분이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작은 회사의 관리직이었어요. 큰 돈 버는 자리도 아니고 평범했죠. 노신사는 미묘하게 표정을 굳혔다. 맞습니다.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비밀 후원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분자는 눈을 크게 떴다. 후원자라고요? 노신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윤상도 씨는 직장에서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남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그리고 노숙자 쉼터까지 여사님 몰래 꾸준히 후원하셨습니다. 분자의 눈가가 다시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노신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가족에게 부담을 줄까봐 그 어떤 도움도 집안 경제와 연관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처럼 보이지 않도록 늘 혼자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분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가 집에서는 늘 돈 걱정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사람, 항상 돈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그랬던 거예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여사님이 혹시라도 왜 남을 도와?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라고 부담 느끼실까봐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삼켰다. 바보 같은 사람. 아니, 착한 사람. 회장이 아는 목걸이의 정체. 분자가 눈물을 닦는 사이 노신사는 조용히 그녀의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 목걸이는 윤상도 씨가 후원하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직접 손수 만든 것입니다. 분자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이 만들었다고요? 노신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 아이들은 불우한 환경에 있었지만 주말마다 작은 공방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공예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공방을 몰래 지원해 주었습니다. 분자의 팔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중 한 명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고 싶다며 이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분자는 목걸이를 다시 보았다. 은빛이 바랜 작고 투박한 펜던트. 어디서나 살 수 있는 흔한 모양이지만 유난히 손에서 떨어지지 않던 이유를 깨닫고 있었다. 노신사는 말을 이었다. 그분은 이 목걸이를 받자마자 바로 여사님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분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다고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이 목걸이가 어떠한 보석보다 더 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분자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눌렀다. 남편은 그날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목걸이를 건네며 이건 꼭 간직해달라고 했는지 그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러나 노신사의 표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여사님, 이 목걸이는 단순히 아이들의 선물만은 아닙니다. 분자의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걸이는 사실 저와도 연관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자는 놀란 눈으로 노신사를 바라보았다. 네. 그 목걸이 속에는 그 순간 노신사의 음성이 낮아졌다. 저를 살린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분자의 손에서 목걸이가 와르르 떨렸다. 도대체 무슨 약속이요? 노신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말했다. 여사님 남편분은 제가 다시 일어선 뒤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손을 움켜쥐었다. 당신이 성공하면 혹시라도 내 아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분자는 나지막하게 울컥한 숨을 삼켰다. 상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왜 저한테도 말하지 않고? 노신사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스스로 아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분은 절대 그 약속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분자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 약속을 저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신사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여사님의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식당 인근 토지 문제로 주민 지원을 검토하다가 식당 이름을 보고 혹시나 싶어 찾아왔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말을 잃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식당의 낡은 시계가 똑똑하고 울리고 있었다. 마치 남편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 노신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분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사님, 사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분자의 숨이 턱 막혔다. 그럼 또 무엇을 위해? 노신사는 식당의 낡은 천장, 벽지,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살펴보며 말했다. 여사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다 보고 느꼈습니다. 분자의 눈가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분자는 너무 놀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때 노신사가 한 문장을 조용히 내뱉었다. 여사님, 이 식당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순간 분자의 손에서 목걸이가 힘없이 떨어졌다. 식당 안공기가 전부 한순간에 울음처럼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다음 막에서 시작될 더 큰 반전의 서막이었다. 분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 식당을 지켜드리겠다는 말은 생각지도 못한 자비이자 너무 큰 선물 같아 감당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회장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밥집 하나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신다니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노신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과한 게 아닙니다. 윤상도 씨가 제게 준 건 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여사님은 남편분이 세상 떠난 뒤에도 그 목걸이 하나로 버티며 홀로 이곳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여기에 와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분자의 눈물이 위태롭게 고였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노신사의 말투가 조금 바뀌었다. 결의를 품은 목소리였다.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여사님 가족을 지키고 이 식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한 남자의 마지막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분자는 눈을 크게 떴다. 위기라니, 우리가 무슨 위기라는 거죠? 노신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여사님은 이 건물이 곧 재개발 구역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분자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네, 재개발이요? 아니요, 난 들은 적이. 노신사는 식탁 위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 서류 표지에는 도시 재정비 촉진 구역 지정안 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분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우리 딸도 사위도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었는데.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퇴거해야 하고 보상은 터무니없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런 소규모 식당은. 분자는 이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럼 우린 쫓겨나는 건가요? 노신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분자의 딸 부부는 최근 들어 식당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고 했었다. 손님은 여전히 있었지만 재료비, 임대료, 요즘 같은 경기 침체로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딸 부부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 괜찮다라고만 말해왔다. 노신사는 말을 이었다. 이 지역 재개발 주체는 저희 명진그룹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1차 투자 검토에 제가 관계하고 있습니다. 분자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직접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가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 정간의 백반이라는 상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울리더군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 확인했는데 그는 분자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여사님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상도가 당신 얘기를 했었나요? 노신사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분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만 찾아오시는 이런 운명은 왜? 노신사는 말없이 분자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왔으니 저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분자의 딸 은정이 허겁지겁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에는 사위인 민수도 따라 들어왔다. 은정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왜 가게 문 닫지도 않고 이 시간까지 여기에. 그러다 은정의 시선이 분자와 마주 앉아 있는 남자를 보며 멈췄다. 저 혹시? 민수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권혜준 회장님 아니야? 식당 안에 다시 정적이 흐르며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은정은 당황한 듯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회장님이 왜 여기에 있어요? 분자는 목소리가 떨려 대답했다. 너희한테도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 은정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엄마, 설마 가게에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분자는 대답하기 전에 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때 노신사가 조용히 말했다. 은정 씨, 민수 씨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노신사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다. 정관의 백반은 이 지역 재개발로 인해 조만간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순간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철거요? 민수도 숨을 들이켰다. 저희가 그 말을 차마 어머니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분자는 충격으로 다시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도 알고 있었던 거니? 은정은 눈물을 왈칵 쏟았다. 엄마, 우리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 대출도 알아보고 보상금 상담도 받았는데 가게가 너무 작은 규모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더라고. 민수도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받을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가난한 시절을 버티며 함께 키운 딸 부부가 그토록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남편이 평생 숨겨온 선행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식당이 정말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다. 노신사는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 순간 단호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관의 백반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은정과 민수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고 분자 할머니는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터뜨렸다. 그러나 노신사의 진짜 말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한 지원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앞으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노신사는 마지막으로 분자의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상도 씨의 마지막 약속을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아직 여사님도 모르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분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 가지 더요?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사님 남편분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분자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물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노신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건 여사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식당 안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 분자 할머니, 은정, 민수,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던 동네 손님들까지 모두가 권해준 회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사님, 남편께서 남긴 마지막 부탁은 노신사는 말을 잇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제가 평생 지키지 못한 약속입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분자의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다. 못 지켰다고요? 무슨 부탁인데요? 상도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분자는 급하게 물었지만 노신사는 당장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여사님과 따님을 부탁합니다. 윤상도 씨는 제가 퇴원하던 날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평생 가진 것 없이 살았지만 내 아내와 딸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분자는 이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그 두 사람을 꼭 지켜주세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분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상도야, 그걸 왜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은정은 옆에서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먹였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요? 노신사는 죄책감으로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제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여사님 가족을 두고 살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분자가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동안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 저는 사업을 일으키느라 바삐 살아왔습니다. 명진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 언론, 돈이 제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다 윤상도 씨를 잊은 건 아니었지만 자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분자의 울음이 잠시 멈췄다. 노신사의 고백은 생각보다 더 아픈 내용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늦게서야 그분을 찾아보려 했죠. 성공했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가 주머니에서 다시 꺼낸 노란색 신문 스크랩. 분자의 눈물이 또 떨어졌다. 하지만 제가 움직였을 때는 이미 그분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노신사는 눈을 감았다. 전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분을 잊은 적 없습니다. 분자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분자의 울음이 조금 가라앉자 노신사는 다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여사님, 남편분이 마지막 부탁을 할 때 손에 쥐고 있던 게 바로 이 목걸이였습니다. 분자는 놀란 눈으로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이걸 쥐고 있었다고요? 네. 그분은 저에게 이 목걸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마치 그 장면이 눈앞에 있는 듯 조용히 그 말을 재현했다. 이 목걸이는 내 아내가 가장 힘들 때 바라볼 수 있는 희망 같은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떠난 뒤 저 목걸이가 빛을 잃어간다면 그때는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분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상도야, 그런 말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했어. 은정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18년 동안 잊고 있던 약속. 노신사는 깊은 후회가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약속을 너무 늦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허름한 벽지, 낡은 간판, 전등 아래 어렴풋이 반짝이는 목걸이. 이 식당을 보는 순간, 목걸이를 본 순간, 그리고 여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그분이 제 어깨를 잡고 지금이라도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회장님은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이 마음을 안고 사셨나요? 노신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단단하게 변했다. 여사님, 노신사의 눈빛이 깊어졌다. 윤상도 씨의 마지막 부탁은 여사님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라면 뭔가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마지막 부탁은 그 순간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따님과 여사님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 웃음을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분자의 숨이 턱 막혔다. 웃음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분은 여사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기대지 못할까봐 그걸 가장 걱정했습니다. 분자의 손이 가슴에 얹혀졌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다. 내 아내에게, 내 딸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 그 두 사람을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달라. 분자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식당 안에서도 몇몇 손님이 눈물을 훔쳤다. 상도가 그런 부탁을 남겼다고요. 노신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 부탁을 18년 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여사님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회장님, 정말 그러실 건가요? 노신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이 식당도 여사님도 따님도 저는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식당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불편함과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가 안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자 그 인물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마치 이곳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기운이었다. 은정이 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구청 재개발 담당 박 과장님? 분자는 놀랐다. 은정아, 저 사람 아는 사람이니? 은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게 재개발 설명회 때 여기저기 서류 들고 다니던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그 남자 박 과장은 분자를 스쳐 지나가며 권혜준 회장을 노려보았다. 그 시선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마치 왜 여기에 계십니까? 라는 분명한 불편함과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박 과장은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공손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정관의 백반 맞습니까? 분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재개발 구역 편입을 앞두고 사전 조사를 하던 중 이곳에 관련 문서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차 방문했습니다. 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정말 우리가 곧 철거된다는? 박 과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곳은 1차 철거 대상입니다. 내년 상반기 시작입니다. 은정과 민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분자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노신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박 과장은 불편한 듯 권혜준 회장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여기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권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한 종류가 아니었다. 박 과장, 당신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 정말 그게 다입니까? 박 과장은 표정을 굳혔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 회장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정관의 백반 재개발은 우리 명진그룹이 검토 중인 투자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세입자에게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이 문제는 명진그룹과는 무관한. 아닙니다. 권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재개발안을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박 과장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이 구역은 이미 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권 회장의 단호한 말투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분자는 수십 년을 식당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큰 인물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런 일에까지 관여하지 않으셔도. 권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여사님, 이 문제는 이제 제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분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 과장이 분자를 향해 말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거 보상금으로는 이 식당을 다른 곳에 다시 차리기 어렵습니다. 분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박 과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은 이미 확정난 상태이고 철거는 철거는 없습니다. 권 회장의 한마디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박 과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회장님, 그건 절차적으로. 이곳은 제가 인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정, 민수, 분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히 굳어버렸다. 정관의 백반의 건물을 제가 매입하고 기존 재개발 계획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분자는 두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가요?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재개발 단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움직이면 바로 처리됩니다. 박 과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구청과 시의회에서 문제 삼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권 회장은 단호했다. 이 구역은 이미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보상 기준 미비, 이 모든 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박 과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혹시 정말 이 식당 때문에? 권 회장은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정관의 백반은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회장님이 이 가게를 인수한다고요? 분자는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민수의 얼굴은 흥분과 불안으로 붉어져 있었다. 장모님, 이거 너무 큰일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우리가 다른 가게를 구할 수 있는데 회장님이 이곳을 빼버리면 우린 어떤 보상도 못 받아요. 분자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니? 민수는 손을 내저었다. 장모님,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은 가게를 옮길 자금도 없어요. 근데 재개발 보상금만 받으면 적어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다고요. 은정이 민수를 붙잡았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은정아.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지. 회장님이 이 가게를 지켜준다고 하면 정작 우린 아무것도 못 받아. 민수의 눈빛은 불안과 욕심이 섞여 있었다. 그 말에 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야, 너 그동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저는 장모님이 힘든 건 알지만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럼 내가 나에게 말 안 한 이유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권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당신 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분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식당은 한 남자의 삶과 한 여자의 희망이 담긴 곳입니다. 분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저에게는 약속이 담긴 곳입니다. 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간의 백반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식당 밖에서 검은 정장이 여러 명 보이기 시작했다. 박 과장의 표정이 싹 변했다. 회장님, 명진 재개발 본부에서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권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까지 왔다고? 박 과장이 씁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 건을 막으려 한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나 봅니다. 식당 문 앞에 멈춰선 재개발 본부 사람들, 그들의 눈빛은 명확한 적대감과 압박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분자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손을 가슴에 얹었다. 은정은 속삭였다. 엄마, 이제 진짜 큰일이 난 것 같아. 그리고 권혜준 회장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결의만이 서 있었다. 식당 문 앞에 서 있던 검은 정장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오자 공기는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권혜준 회장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회장님, 지금 이 구역 재개발은 이미 1차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개입하시면 그야말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권 회장은 미동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직원은 조금 당황하며 말을 이었다. 본부에서는 정간의 백반 건물을 제외시키려는 회장님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누가 반대합니까? 본부장? 아니면 투자자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다. 전체입니다. 그 순간 가게를 둘러싼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권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식당 전체가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들어라.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벤처 시절의 나를 살린 사람이 가장 사랑하던 장소다.
직원들은 순간 당황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나는 일생의 은인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이제야 지키려 한다. 직원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관의 백반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장님, 그러면 전체 일정 재조정한다. 손실이 내가 부담한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 말은 곧 회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회장이 개인 책임으로 떠안겠다는 뜻이었다. 박 과장이 경악하며 말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께도 큰 손해입니다. 권 회장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말했다. 손해가 아니다. 이건 가품이다. 그 말은 식당 안 모두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분자 할머니는 입을 막았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있었다. 당신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곳, 제가 대신 지킵니다. 권 회장은 분자에게 다가왔다.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릴 만큼 부드러웠다. 윤상도 씨가 평생 지키고 싶어 했던 곳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여사님이 웃고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산다는 느낌을 되찾는 공간. 그리고 늦게야 분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걸 그는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분자에게 벼락처럼 내려왔다. 가족.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의 마지막 부탁은 여사님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자는 숨을 멈췄다. 여사님을 다시 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자는 참아왔던 울음을 쏟아냈다. 상도야,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 권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부탁을 제가 너무 늦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식당 앞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권 회장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여사님, 저는 정관의 백반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분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식당 건물을 명진그룹에서 매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저었다. 가게는 여사님과 따님 가족이 계속 운영하셔야 합니다. 분자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 식당은 분자 여사님 가족의 것입니다. 명진그룹은 건물의 안전 보수와 구조 개선을 책임지고 여사님 가족은 지금처럼 따뜻한 밥을 지어주세요.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권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의 아버지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죄책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 못 드린 건 잘못했습니다. 분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너도 가족을 지키려던 거니까.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은정도 권 회장에게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권 회장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사님, 사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가져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분자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건 윤상도 씨가 제가 성공하면 여사님께 전해달라고 한 편지입니다. 분자의 눈이 번쩍 떴다. 상도가 나에게 손이 떨려 봉투를 잡지도 못하자
권 회장이 직접 조용히 건네주었다.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그리고 그 짧은 글은 식당 안 공기의 온도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사랑하는 분자에게 내가 먼저 떠나도 너 혼자 울게 만들고 싶지 않다.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힘들어지면 꼭 누군가에게 기대라. 그 사람이 내가 못 지킨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면 좋겠다. 너는 내 마지막이자 내 처음이었다. 상도. 분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은정과 민수도 울었고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권 회장은 낮게 말했다. 이제야 그 부탁을 지킵니다. 분자는 눈물을 닦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의 은빛 펜던트가 마치 햇살처럼 반짝였다. 마치 남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했다. 몇 달 후 정관의 백반은 간판도 내부도 구조도 완전히 바뀐 아담하고 따뜻한 새 식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식당 한가운데 벽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 윤상도, 사람을 살린 사람. 분자 할머니는 여전히 옛날처럼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고 은정과 민수도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식당 구석 창가 자리에는 권혜준 회장이 조용히 앉아 콩나물 해장국을 먹곤 했다. 분자는 그에게 늘 같은 말을 건넸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제가 고맙습니다. 따뜻한 밥, 그리고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셔서요.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에 담긴 마음이 한 가족과 한 기업인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이것이 한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였다.